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8월 26일 목요일 퇴근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시죠. 국무총리, 국회의장, 당대표 다 거쳤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결국은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집값의 향방. 우리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런 걱정부터 떠오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 그런데 참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골프장도 다니시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셔서 국민들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주셨었는데요. 올해 90세, 얼마 전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이 시대의 대통령의 자격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4부에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캠퍼스 교수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우리 단골 손님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늘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혹시 방송국 오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좀 일찍 오기 때문에 4시 이전에 와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방송에만 안 늦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숨 좀 돌리시고요. 네. 오늘도 몇 가지 뉴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버스터. 우리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날 오후 4시에 본회의 열기로 합의를 했죠. 여기에서 언론중재법 처리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반헌법적인 자유박탈 법안이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법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위헌 심판 청구 헌법소원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작년 12월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랑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차례 한 바 있죠. 이게 필리버스터가 무제한이 아닌 상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이 아닌 사실상의 제한 토론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해당 국회 회기가 끝나면은 종결된 걸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8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8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30일에 만약에 법안 상정을 하게 되면 1박 2일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거의 자동으로 종결이 되고요. 이게 무제한이 아니라 1박 2일 버스터 토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정 토론이죠, 어떻게 보면. 예정 토론을 하고 나면 9월 정기국회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이제 상정이 되고 아마 이제 표결 처리가 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 의원들 언론중재법 토론회 언론중재법 표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굉장히 세게 내는데 특히 기자 출신들 많던데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엄청 부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네, 아무래도 있는 대로 소식을 전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있는 대로. 네, 아무래도 언론중재법이 언론 관련 법이다 보니까 이제 기자 출신 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내셨는데요.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그간 언론과 관련된 발언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특히 여당 내에 기자 출신 의원들이 또 많은데
계신데 이분들을 직접 실명으로 언급을 해서 비판을 한 분도 계십니다. 기자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광온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 우리는 기자였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추구해왔던 그 언론개혁이 맞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필리버스터 그렇습니다. 환영한다. 오히려 땡큐 이렇게 얘기했죠. 땡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송영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야당 의원들 밤새워서라도 필리버스터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대응 그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본인도 이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대표 본인이 그렇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토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는 크게 보면은 우선 국민 여론을 일단 좀 업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과반 이상 싶긴 합니다.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징벌적 선배법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이제 과반을 넘어왔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기자협회보에서 한국 기자협회 소속 그 기자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물론 당연히 50.1% 과반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런데 동의한다는 의견도 34.3%. 3분의 1 정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칼날을 겨루는 법안인데 어느 정도 입법 취지에 그 긍정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 이걸 만약에 검찰 개혁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이 정도 의견 5%라도 찬성에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검찰 조직 내에 있기가 어려우십니다. 이미 사표를 내고 다 나오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 하겠다. 땡큐 이렇게 여야가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정치적 이벤트로 양당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누가 제일 오래 했느냐,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맞냐, 누가 속 시원한 얘기를 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를 정치적 이벤트로 삼아서 필리버스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거 이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정미경 최고위원 나오셔가지고 악법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건 저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30일까지 같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여당도 야당도 집중하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30일 날 오후 4시에 본회의 개회하니까 31일 밤 24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해명 궁금한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유 전 의원의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대권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서 그 당시에도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라서 또 경제 전문가답게 집값 안정과 일자리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달콤한 사탕 발림 약속은 하지 않는다.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좀 문제로 꼽히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좀 재밌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2030, 40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저도 좀 솔깃하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번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나오질 않았어요. 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2040도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2040이 받는 게 연금의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 있어요. 연금은 영어로 하면 펜션이고 퇴직 이후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보험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2040한테도 연금 준다 그러면 이거 뭐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을 그만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일 그만하고 연금 받아라. 설마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지느냐를 좀 보면서 다른 정책들하고 비교해봐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실업 부조
형태, 뭐 실업수당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기존 정책 때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될 그렇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이 취임 일성으로 사탕 발림 약속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탕 발림을 너무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임 즉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고요. 종부세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민주당 주도로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사탕 발림이 살짝 부족하다. 유승민만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특출난 어떤 킬링 아이템이 안 보인다. 이 정도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승민 하면 안보 보수 경제 중도로 이제 네. 보수에서 중도로 갔다는 거. 중부담 중복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분인데 아직은 사탕 발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당의정 네. 사탕을 쓴 알약에 써서라도 좀 싸서라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재밌습니다.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 이 얘기는 결국은 경제다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하다 유승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본선 경쟁력이 내가 윤석열 최재형보다 강하다라는 그렇죠. 뜻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대체로 사실은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딱 봤을 때는 유해 보이죠. 예, 유해 보이고 선하니까요. 책상 물림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신의 약점을 강하다 유승민 이걸로 해서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슬로건에 다 담겨 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여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후보님이 극복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다면 본인은 대구를 1m도 안 벗어나시려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오히려 네.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나 뭐 최재형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윤석열 비슷하거나 후보하고는 오히려 많이 더 잘 차이가 안 나오는 그런 그렇죠. 문제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재수생인데 재수생이라면 대선 재수생이라면 네네.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과 뭔가 다른 카드. 네,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된 후보로서의 이미지 이거를 지금 보여줘야 될 텐데 좀 전에 우리 신병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보수 진보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는 네. 2017년이 아니고 2021년에 와서는 너무 흔한 프레이즈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얼른 신장기업 식탁 위로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들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합동이라고 요즘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소속 민간위원 6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며칠 전에는 몇 명, 며칠 전에 몇 명 네. 그래서 14명인가요? 사퇴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이유로 어떤 분들이 사퇴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민간위원 2분이 또 사퇴했는데요. 왜냐하면 전날에도 6분이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면서 사퇴를 또 줄사퇴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합동위원회가 지난 6월에 출범했거든요. 그럼 불과 2달 사이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14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는요. 이번에 법사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이 결정적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사퇴한 6분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는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잇따른 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폐쇄적 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니 국회에서 뭐 법 통과된 거랑 네. 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왜 이 민간위원들이 사퇴를 하는지 이 인과관계를 맥락을 좀 설명을 맥락을 좀 드려야 잘 될까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좀 사실은 부탁드리려고. 예. 시간 순서가 있는 건데 일단 네. 지금 임태훈 위원을 비롯해서 사퇴하신 그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방부가 국회에 대해서 일종의 허위성 보고를 했다. 거짓 보고했다. 이게 거짓 핵심이에요. 보고를 하는 바람에 국방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잘 모른 상태로
이 법안이 추진되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개 분과가 있지만 사분과가 군사법원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사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가지고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임태현 네. 의원의 주장을. 네네. 그런데 국방부가 그걸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하면서. 논쟁이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예, 겁니다. 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하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얼마 전 24일에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어떻게 됐냐면 군 내의 성범죄하고 구타 가혹행위 이거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니고 민간법원이 1심부터 담당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축소 통과가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논의 못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 의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항의이면서 실은 법사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런 해석을 거죠. 하는 게 좀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지 기자님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첫 번째 인터뷰는요.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대전 충청 쪽에 가 계시나요? 네, 이제 충남 아산시에 있습니다. 역시 첫 경선지라서 다들 요즘 예. 웬만한 분들은 전화 연결하면 다 대전이나 충청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예, 어제 대전에 있었고요. 네네. 그 전에 청주에 있었고, 예. 오늘은 지금 천안 아산 이쪽에 있습니다. 아유, 넓게 다니십니다. 예. 예. 자, 6선 국회의원 하셨고요. 여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뭐, 대통령 빼고는 다 하셨어요, 사실. 내각에서는 산자부 장관, 총리, 쌍용그룹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상무이사로 퇴직하셨습니다. 실물경제도 그래서 잘 아시는데요. 자, 나 정세균은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탑 오브 마인드라고 예. 합니다. 딱 예. 정세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딱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경제 전문가다. 경제 전문가다. 네네네. 네, 오늘 유승민 후보도 출마 선언하면서 예. 경제는 유승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예. 저는 이론도 물론 알지만, 네네. 실물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쌍용. 여야를 다 통틀어서 실물 경제를 아는 후보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펙 갖고 계신데 좀 외람되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극복에 대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전혀 쫄지 않습니다. 아, 네네. 이제 앞서 먼저 출발하신 분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아, 어깨 싸움을 제대로 그렇지만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그 다음 달 초부터 네네. 충청권에서부터 그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경선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공약이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작가님들이 이거 쓰는데 제가 정세균 네. 후보님은 공약을 들여다봐야 된다. 공약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많이 개발을 해서 발표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국민들께서 저의 역량이나 또 저의 열정을 알아주실 거다. 그러면 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공약 발표하셨는데 네. 개혁 시리즈 중에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그다음에 초중고교 학제 444 이거 네.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교육부를 없애자 하셨는데 이거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 했는데 교육부랑 인재혁신부랑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다 관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대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등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네, 네. 그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특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혁신부를 두는 게 좋겠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네. 인재혁신부를 두겠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고는 다른 것이죠. 네. 그 대신 이제 초중등 교육은 지방의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 지방교육청이 다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예.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감님 있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은 교육위원회. 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예, 담당. 국가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하는 과제는 인재혁신부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담당을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 그 공약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이게 가능해? 이거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공약이 뭐냐면 대기업과 공무원의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이런 공약도 네. 내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감당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네. 정부가 그냥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임금인가 하면은 계열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민 모두가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나 배당 같은 것을 좀 자제를 하고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좀 인상률을 높여서 네. 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슨 뭐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법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이네요. 사회적 그렇습니다. 예. 대타협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하후상박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좀 임금 높은 예. 사람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인상하고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네네. IMF 외환위기 때 예.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간사위원 겸 상무위원장을 하면서 네, 그러셨죠. 예.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직접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번에 총리를 할 때는 모교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노사정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킨 경험도 있고 네네.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소통의 재주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성취시키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신데 그리고 해봤다 네. 본인은 그런 역할. 예, 저는 경험도 경험을 있고 해보셨다.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 5급 행정고시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공무원 3년간 임금 동결, 5급 행정고시 폐지 뭐 이러면서 평소에 좀 부드럽게 봤던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평소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센 공약들을 내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네네. 민간 기업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국민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공직사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혁신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아, 네네. 무슨 공직사회에서 말씀인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을 통해서 이제 규제도 좀 풀어야 되겠고 네. 또 공직사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 임용제도 네네. 이런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장관과 총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고시제도 폐지를 하고 또 이 검사 임용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직을 이 다루는 데 있어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9급부터 전부 다 공무원들은 전부 다 9급부터 쭉 시작을 한다. 이제 9급 또 7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9급, 7급 있죠. 예. 예. 그렇지만 5급은 예. 9급하고 5급 차이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예, 뭡니다. 진짜 나이 그런데 차이만. 사실은 나도. 예. 제가 이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예. 7급하고 5급하고 네.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큰 차이 없다. 예. 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고 키워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그리고 그게 공직사회를 혁신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실물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실물경제는 정세균 아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금리가 0.25% 올랐죠.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서민들은 와 이거 그러면은 금리 올라서 집값이 잡히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가 대출 받은 거 이게 부담이 점점 더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놓고도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죠? 정보님께서는 280만 호 공급 폭탄. 그래서 2017년 수준으로 집값 돌리겠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280만 호입니까 일단? 예. 현재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그리고 네.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7% 그리고 경기와 인천은 10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량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네.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량의 임대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주거 취약계층도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30만 호, 민간 쪽에서 150만 호 이렇게 280만 호 정도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면 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280만 호는 지금 3기 신도시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급 대책으로 채워지는 거를 제외하고 플러스 280만 호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네. 네. 이게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280만 호를 플러스 추가로 하는 거라면 이거 혹시 공급이 과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그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그 LH 권한이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네. 국무총리로 계실 때 LH 사태 사실 참 우리 정 후보님으로서도 참 마음 아프고 뭐 이런 사태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LH 권한이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제 LH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네. SH나 GH나 전국에 지방 공사들 지방 공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공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네. 예, 너무 LH에만 집중시킴으로 해서 네. 과부하가 걸려서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들을 활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예. 예. 그럼 수평적으로 관할 예. 범위를 지방 공기업하고 그 쭉 나누자. 토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은 그대로 두고 수평적으로만 나누면 된다 권한을 이런 구상이신 건가요? 예, 저는 뭐 그걸 그 옛날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그러나 현재 LH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지방 공기업과 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LH가 하고 있던 그런 해외 사업이라든지 네. 또 다른 일반적인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조금 지금 좀 논쟁적인 사안이기는 한데요. 예. 그때 소위 추윤 갈등 사태 때 총리셨는데 추 네.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유튜브 예. 채널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추 장관을 만났었는데 네, 제가 추 장관한테 사퇴하시라고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일부 언론들이 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적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총리실 공보 담당이 네, 네.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도된 내용은 뭐 그걸 이제 고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죠. 아, 사퇴를 권고한 제가 사실이 없다. 사퇴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언론중재법 다음 주 월요일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올라가는데 후보님께서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신중해야 된다.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30일 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 이 언론중재법 같이 이렇게 쟁점이 있는 법안은 네.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경우에 따라서 기자의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네네. 책임은 기자한테 묻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 묻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독소 조항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 처리하면 최선이지만 네.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된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30초 네네. 남았는데요. 우리 후보님 끝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30초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경제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저 정세균이 꼭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요 외신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외신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31일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미루지 않겠다. 이거 현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동맹국들의 아프간 내 자국민 대피 작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일단 나가긴 할 것 같습니다. 25일에 이제 미국과 같이 카불 공항에서 대피 작전을 해오던 나라들이 있어요. 폴란드랑 벨기에가 작전을 종료하고 병력을 철수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네. 공항 경비를 터키군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철수하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도 피난민 대피도 31일까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거다. 그리고 30일부터는 미군 병력을 철수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불 공항을 미군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한 5,800명까지 이제 증원이 됐다가 400명이 이미 철군을 했거든요. 근데 남은 인원이 5,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미군도 나가야 되고 미군이 갖고 있는 장비도 다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랑 미군을 빼는데 한 이틀은 걸린다. 이런 점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지금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전날이죠. 14일부터 지금까지 82,300명을 카불 공항에서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카불 공항에도 지금 아직도 10,0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이게 미국으로선 관건이었는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 1,500명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500명한테는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피난 계획을 안내를 해줬는데 지금 나머지 1,000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아프간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중 국적자라서 남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그 인원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은 철군 시한인 31일 이후에도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대피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미군이 철수를 한 다음에는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잘 될 것인가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들어도 네. 고개가 갸웃해지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머지 네네. 연락이 닿지 않는 1,000명의 미국인 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비상 연락망이 잘 가동이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예,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 힘을 발휘했던 대한민국의 비상 연락망. 예, 24일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 시한 연장해달라라고 압박했죠. 근데도 바이든 대통령 거부해서 동맹들이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집착하는 걸까요? 지금 IS가 공항까지 오는 길에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변을 이제 우려해서 나가야 되고 더 이상 끌수록 지금 미국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8월 31일까지 나간다. 그리고 탈레반도 빨리 나가라. 이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G7 국가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단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나간다. 그러니까 G7 국가들은 그럼 다 미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미군이 바그란 공군기지에서 전격적으로 야반도주하듯 철수를 할 때도 동맹국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니라고 하면서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이미 균열된 관계에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까지 지금 타이틀을 그러니까 뽑았어요. 아프간 전쟁할 때 네. 미국이 시작하면서 네. 여러 동맹국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네. 같이 뭐 나토 동맹국들도 다 들어갔고 했는데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거의 신속하게 자기 혼자 나간 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철군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과도 그것까지 단칼에 그러니까 지금 서구 동맹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 흔들릴까 많은 네. 뭐 하여튼 불만이 지금 많이 쌓이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왜 8월 31일일까 계속 의문을 갖게 되기는 네네. 합니다. 사실. 오늘 9.11까지 나간다 그랬거든요.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서. 근데 뭔가 좀 찜찜한가? 9.11에 맞추는 게 오히려. 빨리 이제 대중국 견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을 또 표했죠. 네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관을 연결해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계획을 도쿄전력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2023년 봄부터 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2011년에 이제 사고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염수가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밖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배관을 연결해서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바닷속으로 보낼까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그동안 이제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1km 떨어진 곳에 버리겠다라는 방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분명히 1km 네. 떨어진 데다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자기들 설명은 그래요. 방사성 물질이 이제 1km 밖으로 나가면 해류를 타기 쉬우니까 더 빨리 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바다로 빨리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원전 부지에서 버리면 인근 해역이 오염될 걸 지금 관계자들은 굉장히 어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걸 혹시 보게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네, 반발이 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km 밖에 버리나 바로 버리나 오염수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한 127만 톤 정도가 지금 후쿠시마 부지 내 탱크에 오염수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날마다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삼중수소는 농도를 아무리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유감을 표명했고요. 우리 정부랑 어떤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중국의 입장도 나왔는데 일본이 주변국들과 합의하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도 여전히 오염수 바다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큰 차이가 없다. 어디에 버리나. 이건 문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마지막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네. 내년 대선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필리핀 헌법은 지금 6년 단임제라서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을 따로따로 뽑기 때문에 그 부통령으로 나가서 자기랑 친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임을 하면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되거든요. 어디 러시아에서 많이 봤던 풍경 푸틴 같아요. 대통령 따라하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오늘 아침 건널목 앞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는 매일 정부를 만납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추상적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 속에만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은 국기를 만들어서 국가를 보게 하고 애국가를 연주하면서 국가를 듣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멋진 문장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화려한 국기를 하늘 높이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헌법과 국기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의 믿음과 자부심이 필수입니다. 믿음과 자부심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라클 작전. 391명의 아프간 조력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느낀 것은 연민과 안도감만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 눈앞의 실리보다 편견보다 인류애를 우선하는 나라. 우리가 본 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었습니다. 미라클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초저금리를 벗어난 건데요. 이 결과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그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인상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참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실은 인상이 될 거다라는 신호는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하필 이번에 올리게 된 이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주열 총재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네네. 뭐 국회에서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또 하나는 0.5%인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인상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 추세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금 동시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금리 올렸다는 소식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앞서서 금리 올린 건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보니까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섰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 코인시장, 네. 부동산 시장 네.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네. 한 연봉의 2배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끌어들여서 왜냐하면 이제 연 이자 기껏해야 2% 낮으면 2% 3% 4%거든요. 네. 이제 그걸 미천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계상에 좀 다다랐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문제다. 네. 과연 8월에 올릴 거냐. 올해 금통위가 지금 8월 빼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8월, 이르면 8월, 늦어도 10월엔 인상할 거다. 그리고 오늘 8월에 인상했기 때문에 연내 한 차례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10월이냐, 얘기까지. 11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영끌, 비투 이거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죄겠다. 시장으로 돈 나가는 걸 좀 죄겠다. 이런 취지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돈이 시중에 그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만 없는 거고요. 우리만 없는 네, 겁니까? 남들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돈을 죄어야 할 만큼 돈이 많이 시장에 풀려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뭐 돈이 많이 돈다라는 느낌이 없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튼 총액으로 보자면 양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지라는 게 하나가 걱정이라면 네. 또 하나는 빚내서 집 살 수 있나? 여전히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가계대출이 이제 쪼이고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영향 줄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지만 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 1년 동안 신용대출 금리를 1% 가까이 올렸어요. 네네. 어떤 방식이었느냐. 금융당국이 계속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판을 깔아주니까 은행들은 가상금리는 올리고 네네. 그리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신용대출 금리를 1%포인트 올렸는데 아니 대출 금리 올렸으면 같은 폭으로 예금 적금 금리도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내렸어요. 예, 맞아요. 내리면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땅 짚고 헤엄친다. 예금 금리, 대출 금리 격차를 높여서 예대 마진을 확 늘려놓고.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네. 상반기 누적 이자 순이익이 15조 원이 넘어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너무하네. 역대 최고입니다. 너무하네. 그러니까 은행권은 지금 반기에도 우리 보너스 특별 보너스 나가야 되는데 이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작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7월 초부터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업종은 2달간 매출 제로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매출 제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금리 못 올리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 감안하고 이러면 금리 못 올리는 게 맞는데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사실 100% 만족스러운
이 정책은 없습니다.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에 하나 인상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이걸로 인한 자산 가치 격차는 더 벌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금리 한 번 올린다라고 해서 바로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타나는 게 부동산은 금리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또 하나가 정부의 공급이에요. 네. 지금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입주 기다리려면 5년, 7년 기다리는 건데 지금 너무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네. 야, 지난 4, 5년 동안 나랑 똑같이 무주택자였는데 부모 돈 받아서 집 산 애랑 영끌해서 비싼 애랑 아이 그래 정부가 집값 내려주겠지 믿고 안 산 사람이랑 자산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어요. 벼락거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좋은 예시가 3기 시도시 1기에 분명 4,300가구예요. 네네. 4,300가구 사전 청약에 거의 9만여 명 넘게 몰렸어요. 로또 청약. 20대 1의 경쟁률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급이 정부의 얘기처럼 공급 믿고 정말 정부가 공급할 건가? 왜냐하면 LH 사태 때문에 정부의 그런 공급 계획에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면 금리가 조금 오르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빚내서 지금 집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아닌가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 금리가 올랐으니 오르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기다리라는 얘기구나. 좀 기다리면 충분히 집 줄 테니까 지금 빚내서 집 사지 마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 이런 걸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네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옥죄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변곡점이냐? 선거가 변곡점이에요. 선거 앞두면 다 풀어줘요. 네. 야, 지금 막 풀리고 있습니다. 야, 고가주택, 야, 6억 원? 너무 낮아. 9억 원? 야, 9억 원이면 어느 정도지? 전체 인원의 얼마? 70%, 80%?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네, 표 계산하면서. 11억 원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네. 표 계산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매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내년 대선도 있죠. 총선도 있어요.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밝혀주고 각종 규제를 계속 이어가고 금리가 오르면 절대 집살 무모한 도전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봐라. 좀 있으면은 4월 총선 앞도 분명 또 그 이전에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각종 청년층에 대해서 대출도 100% 200% 해주고 뭐 규제도 낮춰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야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 뭐 이런 측에서부터 아니면 대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정책의 대전환 변환 때문에 사람들 실수요자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은 분명히 이번에 그 공급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계속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 이 얘기는 빚내서 집 사지 마라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안 믿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모든 정책의 출발선인데 그게 또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NH에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중단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안 한단 말이야? 주택담보대출? 지금까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딱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 앞으로 안 받을 수는 있어. 나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주담대 중단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일단 빨리 갚으라고 기존 대출자한테 빨리 갚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안심하십시오. 근데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NH농협은 지방에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지방에 많고 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도 많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LH 사태에 사전 정보 이용해서 대출받은 은행 봤더니 대부분 NH예요. 다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NH는 올해
예.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절대 네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체 대출 증가율이 6% 넘어서는 안 돼. 근데 이미 7월만 LH는 7%를 맞아요. 넘어섰어요. 예, 예. 가이드라인 넘어섰어요. 자의반 타의반 못 하는데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11월까지는 막혔어요. 아, 그건 큰데.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세자금이 1년새 서울의 경우는 한 1억 평균 1억 3천만 원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내 수입으로 보충을 못하니 대출을 깨야 되는데 이런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좀 패닉이에요. 네. 야 이러면 가을 이사철인데 계약금 날리고 이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실제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가 있어요. 이번 대출 가운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굉장히 이사 수요가 많은 이때에 이제 이런 중단 조치를 내리느냐 멈춰달라 라는 네.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력이 있는 네. 아직은 6% 증가하지 않은 은행으로 다른 은행. 쏠림 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불안해요. 예. 그동안은 연봉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직장이 안정적이면 2배까지 가능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 이러니까 은행권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도 지금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대출 다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야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대출 부분이. 아,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이 전세자금이라든가 기본 정보만 알면 알 수 있는 전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 통화 정책에서 알겠어요. 그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좀 쪼여야 된다. 알겠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또는 올 가을에 지금 전세금도 엄청 올랐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 가고 전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돈줄이 막히는 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인데 팁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NH농협이 지난 24일부터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식으로 중단했어요. 이 얘기는 12월에 재개되지만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높였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지금 증가율이 2에서 4%대예요. 여긴 조금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네요. 근데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예. 사람이 많잖아요. 줄 섰잖아요. 예, 예. 그럼 얘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회는 예. 찬스다. 근데 여기 또 반가운 소식은 오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 전문은행. 예. K뱅크. K뱅크가 오는 31일부터입니다. 네네.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내놓습니다. 아, 여기는 네네. 금리도 매력적이에요. 예. 연 한 2% 아래 최저는 1.98%라고 하니까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세대출 한도가 한 2억 2,200만 원. 청년의 예. 경우는 좀 한도를 낮춰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네네. 앱을 통해서입니다. 비대면으로 예. 앱을 통해서 K뱅크 앱을 한번 검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 인터넷 K뱅크 외에도 인터넷 뱅크가 또 있는데 일단 거기는 지금 전산 장애로 전세 대출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산 장애가 있답니다. 거기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계속 올라가던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긴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좀 작정을 하고 계신 게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삼성보다 계열사가 더 많아요. 맞아요. 거기는 이게 벤처 플랫폼한테는 예. 풀어줬어요 규제를 예. 무제한으로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5년 동안. 금융기관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더니 예. 대출금리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으로 낮게 하더니 지금 대출금리 더 높아졌고요. 네네. 뭐 자동차 80%, 택시 80% 장악하니까 슬금슬금 기본 요금 올리고 있고요. 맞아요. 하물며 미용실도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라고 그랬는데 예. 국내 골목 상권 잡고 있어요. 국내 골목 근데 상권 여기 완전히 지금 장악해 공정거래위는 버립니다.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해요. 다음에 그거 꼭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은 전체 통화 정책상 전체 통화량으로 봤을 때 좀 쪼여야 될 때는 왔다. 주택 공급하겠다. 하지만 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대면 그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시라. 최저 1.98%에서 2% 정도 이 선에서도 이 금리로도 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인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빠져들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장원급제. 심사위원으로는요,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MC 장원 두 분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근데 코너 이름이 장원급제 제 이름만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정상근 기자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 상근 장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근 장원. 항상 비정규직이었고 그래서 상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상근 장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뭔가 이제 타이틀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장원급체로 하시죠. 장원급제. 네.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기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희들 타이틀이요. 퇴근길,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에서 급체 이런 거 시사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급체 이런 거 삼가해 주세요. 좀 안 어울릴 수 있겠네요. 예, 상근 장원으로 해주십시오. 예,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짤짤이 쇼에서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14층으로 올라오느냐. 예. 1번으로 올라오셨어요. 네. 우리 M장께서. 예. 저희끼리도 좀 이슈였거든요. 네. 누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을 것인가. 예. 이분들 보니까 2번, 3번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한 명만 올라오면 되죠, 뭐. 네. 한 명만. 자, 네. 대표로 올라온 걸로 하시죠. 그러시죠. 네, 일단 언제나 잘 지켜보고 있다. 네. 예, 긴장하시라. 네. 무슨 말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출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짤짤이시오. 예, 언제든지 네.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자, 그 첫 번째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누구냐? 뭐냐? 뭣도 모르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말씀하셨네요.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또 뭐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나라 언론 맞았으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어.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 기자님? 네, 이거 언론중재법 개정안 뭐 이래저래 이슈인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에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 기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입장을 물어본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건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뭐 즉각 망언이다라면서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 측은 뭣도 모르니까를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한 예? 것이다. 네,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헷갈리네요. 네. 이거죠? 그 뭣도 모르는 이거랑 뭣도 모르니까 이거랑은 뉘앙스가 사뭇 다르죠. 잘 살리네요. 네. 개그맨 아닙니까? 다시 들어보고 싶으네. 그러니까 송 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하신 좀 건지. 애매하긴 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네. 이런 네.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그 띄어읽기 잘못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있고, 예. 그리고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띄어읽기 잘못하면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 되거든요. 왠지 서울 친정 어머니 합창단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예, 띄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게 뉘앙스가 좀 많이 사뭇 달라지는. 네네. 뭣도 모르는 약간 이건 비하 표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뭣도 모르는은 약간 좀 그래도 좀 애둘러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느낌이 많이 달라서 네네네. 좀 오해도 좀 사고 있긴 합니다. 예,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라파엘님은 저래놓고 변명을 한다는 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언론이 오해했다 이러겠죠?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이거 가지고도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고소하려나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 네. 들어주셨네요. 그다음에 동자마마님. 언론이 언론다워야지요. 언론 자유지수가 높으면 뭐합니까? 신뢰도가 바닥 수준인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도토리 라이크님. 대한민국 언론은 너무 심각해요. 어느 정도 좀 서로 생각 좀 합시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서 송 대표
또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 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니까. 예. 예. 근데 혼란에 빠지네. 이제 계속 들으니까 정말 헷갈리네요. 뭐 또 모르니까 사실은 그 뒤에는 뭔가 놈 뭐 이런 게 붙어야 될 것 네네. 같은 느낌인데요. 자, 두 분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서 뭐 또 좀 알고 계십니까? 뭐 국경 없는 기자회는 뭐 1926년 창설된 네. 국제 기구고 이 비영리 기구고요. 예, 전 세계 140여 개국 60만 명의 기자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언론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 혹은 이 공권력이 탄압하는 일이 없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 언론 자유주의 지수가 많이 인용되면서 맞아요. 네, 잘 알려져 있죠. 이 단체에서 이제 각 나라별 그 언론 자유 보장 정도를 재기 위해 만든 지수인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180여 개국 가운데 42위.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를 이어서 바로 대만이 43위고요. 일본이 67위 그리고 북한이 179위를 하고 있습니다. 182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북한이 179이면 180개국 중에서 네. 중국인가 했더니 중국은 178이더라고요. 177이. 177이 중국. 7위. 네. 178이야 182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세드릭 알비안이 아시아국 대표가 연합뉴스 인터뷰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네요. 네. 이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국에는 이 국경 없는 기자의 특파원이 3명이나 주재를 하고 있고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일 날 국민의힘이 최재형, 윤석열 후보 등 외부 인사들을 대선 주자로 세우는 상황을 따옴표 불임정당이라고 표현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전략적 침묵의 기간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인터뷰를 안 하세요. 네. 송 대표님 여기 신장식의 신장교협에도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설에 오르기로 했는데 뭐 이번에도 진짜 일주일 내내 별 말씀 안 하시다 이 한마디로 단칼에 장원급제 상근 장원 상근 장원의 첫 번째 말로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 같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말이 흥분을 많이 했네요. 예. 자, 준비된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꼭 학예회 발표겠대. 학예회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아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네. 아시죠? 예. 아마 목소리만 들어도 다들 누군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죠. 이 홍준표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25일 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비전 발표회를 마친 뒤에 이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이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또 첫 시간이니까 또 이럴 때 성대모사 한번 가져야죠. 힘줘서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바했네요. 지은 변호사님만도 못하시네요. 성대모사 언제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 겁니다. 네. 좋지 않은 평가를 한 거죠. 당초 이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2차례 토론회를 계획을 했다가 이 몇몇 최고위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일부 주자의 반발로 이 발표회로 바꿔서 개최가 된 자리였기 때문에 이미 김이 많이 빠진 자리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흥행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고요. 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고 대선 경선 포기 발표하면서 또 그쪽으로 또 포커싱이 옮겨가는 카메라가 다 그쪽으로 왔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김이 빠진 행사여서 좀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홍준표 의원의 이 말 한마디만 좀 남게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이 빠졌다. 주목도가 떨어졌다. 어느 후보한테는 의도대로 된 거 아닌가. 여기에 자꾸 국민들이 주목하고 저 양반 7분 동안 고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이런 거 세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은 단칼에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초등학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 역시 이런 말 한마디에서 사실 정치 구력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밍밍이님이 댓글로 준표 형님이 제일 시원시원하죠.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나마 제일 나아요. 예, 요새 무야홍하죠. 무야홍. 예. 예. 그다음에 처용님은 막말 버릇은 여전하군요. 혀를 다스리질 못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대선 후보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야심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야심이 안 찼다. 네. 사실 원래는 이제 토론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경선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회를 해도 이게 흥행이 될까 말까인데 네네. 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다가 이 토론회를 하려다가 그냥 발표회가 되니까 네네.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이 반장 선거 하면은 맞아요. 친구들이 한 명씩 나가가지고 이제 네. 제가 반장이 되면 이제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의 안 듣잖아요. 친구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비전 발표회에서도 다른 후보가 발표하는 걸 안 듣고 미리 퇴장한 후보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또 나갔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초두 효과예요. 여기는 비전 발표에도 토론에도 별 네. 이제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흥행을 촉발시키기보다는 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오히려 기대감을 촉발시키기보다는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후보도 있을 수는 있겠다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걷는 남자님께서요. 초등학교 학예 무시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의 엄청난 반발과 항의가 예상됩니다. 네.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네네. 어, 맞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운동회 때 마스 게임 준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 학년 학생들이 다 나와서 한 몇 달을 그 연습합니다. 맞습니다. 운동회 때 놀러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려고 예. 땡볕에서 몇 달을 연습하거든요. 꼭 몇 명씩 쓰러지고. 네.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는 그거 해봤는데 우리 네. 딸이 벌써 20살이 넘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어린이들이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끼리 뭘 준비하면서 저는 마술쇼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운동장에서 쓰러지게 하지 않고 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네, 두려워하시네요. 정말 무섭네요. 꼭 뭘 보여줘야 된다라는 감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주면서 먹고 사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학부형과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너넨 떳떳해? 찍어봐 한번. 네, SNS에서 화제가 된 울산의 한 만취 여성의 말인데요. 먼저 음성 들어보실까요? 지금 나를 찍는 너네들, 너네 나 잘했니? 너네 떳떳해? 꿀렁꿀렁거리는 것 때문에 열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 기자님?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건은 22일, 22일 밤 10시 30분에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만취한 여성이 택시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피운 사건입니다. 갑자기 20대 여성이 이 개인 택시 앞에 돌진을 해서 택시가 이제 멈췄죠. 멈춰 있는 택시를 이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는데 휴대폰으로요? 네. 택시기사분이 놀래죠. 그래서 내려서 이 여성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손목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화를 냈고 그러더니 차량 위로 올라가더니 이제 쿵쿵 뛰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본인 그리고 지붕이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은 됐는데 이 택시 훼손이 있어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이 택시 기사분이 뭐 정신적인 충격으로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경찰은 이 여성을 이제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무 오상무님이요. 세상은 넓고 별난 사람도 참 많군요. 네, 그러게요. 예, 베리맘님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었네요. 저런 건 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죠? 그냥 얼굴 다 알려줘서 집 밖에 못 다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택시기사님 너무 안타까운데요. 개인 택시라서 영업을 못하면 수입에도 타격이 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예, 이게 수리하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동안 영업을 못 하시니까 바로 좀 경제적 타격을 입으실 텐데 저희 비슷한 사례를 아주 과거에 본 건 그게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올라갔어요, 막. 여럿이 올라가서 그때는 누구 하나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피해 보신 분들이 많고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들만 그때 맞아요. 굉장히 수혜를 입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가해자가 이제 정확하게 지목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건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이 신장식 진행자님께 네네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캐로 잠깐만 좀 돌아오셔서 네. 변호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차 대 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네네. 사람이 올라가서 이 훼손을 시킨 거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될 것 같고 전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법적으로 이 여성분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 수리비만 주면 끝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수리비만 줘서 끝나진 않습니다. 일단 네. 여성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차로 네. 사고 당했다. 사고를 당한 거죠. 자차. 네. 자차로 처리를 받고요. 그러면 보험에서 이 여성에게 구상을 할 겁니다. 청구를 해서 여성에게 돈을 받을 거니까요. 네. 여성에게 돈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안달복달 수리비 받기 위해서 하기 전에 네. 보험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여성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 게 이 택시 기사분한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사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도 굉장히 빨라지고 좋네요. 민사로 끝나지 않고요. 예,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 특히 재물손괴죄는 100%입니다. 네. 재물을 그 용도를 해한 거예요. 쓸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로 안 끝납니다. 그러면 이때 분명히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여성의 변호사라면 네. 가서 싹싹 비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빼박입니다. 역시 본캐로 네. 되게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법률 자판기 누르고 나오네요. 네. 이 여성 경찰에 가서 너무 취해 필름이 끊겨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거 요즘 예전에는 네. 그 주치, 명정 네. 상태 이런 게 많이 봐줬는데 요즘은 이거 안 봐줍니다. 그래요. 주치감경이 없다고 예, 주치감경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더군다나 운전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거의 네. 없다. 뭐 조사 받다가 여성이 네. 열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연기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서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빼박입니다. 빨리 가서 비세요. 싹싹. 아이고. 법률 상담도 또 겸해서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진행하시면서. 네. 근데 궁금한 건 진짜 네. 왜 이런 걸까요? 진짜 그냥 술만 먹고 이런 건가? 술 취하면 네. 이렇게 약간 폭력적 행태를 보이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강남에서 저 늦은 시간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한 여성분이 갑자기 오더니 제 차량 보닛을 막 때리면서 예, 그래요? 문을 열라고 막 저한테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만취가 좀 되신 상태인 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저도 무서워가지고 네. 그 잘못 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약간 폭력적인 행태나 본인 평상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SWC님, 아이고, 술도 좀 적당히 드셔야죠.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고요. 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뭐 법률 상담 코너 하나 만드세요. 본캐 살리세요.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는 분. 너무 매력적입니다. 진행자도 잘 어울리시는데 역시 본캐일 때의 매력이 왜 이러세요? 이제 본캐 바꾸는 중이에요. 진행자로. 그러세요? 야망이 크시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후보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이번 주 장원으로 상근 장원으로 선정을 하겠는데요. 자, 저는 그래도 어떤 말이 제일 인상 깊었다. 우리 MC 장원님 어떤 말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의 말이 좀 와닿았었습니다. 어떠세요, 정 기자님은? 저도 뭐 근데 사실 이 말말말계에서 이 홍준표 의원은 거의 뭐 메시급이죠. 발롱도르를 이제 밥 먹듯이. 이게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한데 그럴 때 이제 현란한 혀드리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롱도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롱도르, 혈옹도르. 네, 혈옹도르. 네. 사실 저도 아무래도 이 발롱도르, 혈옹도르, 홍메시를 넘어서긴 이번에도 넘어서긴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단골손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지만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MC 장원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함께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자, 저희들 그 코너 이름이 대통령을 위한 과학, 대통령을 위한 경제, 굉장히 거창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정치, 빠밤, 우리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방송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는데 저기 뭐 마포 공덕동 부근에서 포장마차에서도 종종 보이고 그랬는데 뭐 방송에 요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 봄을 계기로 사실 방송계를 은퇴했죠. 아, 조퇴 아닙니까? 지금 가시면 은퇴가 아니라 조퇴 아니십니까? 하도 뭐 이 정치 문제 다루는 방송들이 치고받고 아주 뭐 좀 조잡스러운 이야기들 가지고서는 계속 이런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쳐야에 묻혀야지 이런 생각에 그만뒀는데 신장식 변호사께서 다시 또 뭐라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신장 개업 하신다 그러니까 걔도 또 인사치레는 해야 되고 또 제가 성원하는 또 법조인이고 정치인이니까 힘 좀 보태 보고자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요. 정말 이렇게 데일리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런 얘기들은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정치가 뭐 거창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긴 하죠. 근데 하루하루 일어나는 정치 이슈를 그때그때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정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발자국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인강되니까 인강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너무 깊이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서 정치를 좀 구조적으로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했더니 또 혹 하셔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한번 요거 이제 청취자 반응을 우리 단골손님들 여기 신장개업이라서요. 단골손님이라고 우리 청취자들 제가 모시고 있는데 단골손님들 반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대통령의 자격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잖아. 예, 우리가 의원 내각제였으면 수상의 자격을 했겠지. 그렇죠. 우리가 군주제였으면 왕의 자격 이런 거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퍼스펙티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기존의 대통령들 한 명씩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분은 문제의 인물, 화제의 인물.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90세가 되셨고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전두환 씨입니다. 예. 지난 이번 14일 만에 어제 퇴원을 했는데 혈액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9일날 광주재판에서는 그 사자 명예훼손 재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 호소하면서 25분 만에 퇴정했는데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전두환 씨만 같지 않으면 되죠, 일단. 근데 이제 뭐 저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사실 민주화 이전에 이제 우리 그 아픈 역사죠.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그 군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셨던. 그러니까 사실 됐다라기보다는 대통령 지위를 찬탈했던 분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대통령 역사에서는 이제 이름을 올리기 참 민망한 그런 역사예요.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어쨌든 간에 그 역사라는 게 뭐 밝은 역사만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 같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도 보면 퇴임 후에 행복했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우리 대통령 역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의 시기상으로서 보자면 이제 만들어가는 아직은 이제 막 그 어린 유아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문제를 다뤄봐야 되는데 전두환 씨가 저 시사하는 바가 꽤 있다. 일단 뭐 다른 나라는 뭐냐면은 이분은 끝까지 지금도 5.18 그 본인이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얘기하자는 건
이 제도적 지위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네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큰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죠. 네네. 그런 이제 대통령이라는 건 좀 그런 메타포로서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근데 이분은 책임을 일단 그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게 책임지는 건데 그렇죠. 책임을 안 져야죠.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그렇죠. 그게 리더십의 양면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저기 칠레에 네. 피노체트라고 하는 또 아주 저 유명한 유명한 독재자 독재자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게 이제 2006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네. 그분도 90세가 좀 이제 지나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욕 많이 먹는 사람들 오래 산다. 이게 사는데 지금 9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피노체트도 그래도 돌아갈 때는 맞아요. 사죄했어요. 정치적 책임은 자기가 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돈도 다 안 냈어요. 추징금도 아직 1,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산 29만 원. 네, 그렇죠. 재산이 29만 원밖에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리더십 부분에 저렇게 책임을 끝까지 안 진다. 뭐 항쟁을 도살자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인 책임 이 부분을 완전히 그냥 이제 회피한 외면한 그런 지도자 뭐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네. 사실 권한 대통령 같은 대통령 물론 대통령제 헌법도 87년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헌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했단 말이에요. 제도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했던 대통령이죠. 네. 박정희, 전두환.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리더십의 다른 측면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라는 것이 전두환 씨의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맞습니다. 대목이다. 그리고 자기 뭐 쿠데타도 같이 일으키고 휘하에 있었던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망월동 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죠. 또 이제 정호영 특전사령관이었던 이 양반도 전두환 씨가 끝까지 사죄를 안 하면 자기가 가서라도 사죄를 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휘하의 부하들도 책임을 지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안 해. 본인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왜 법정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나만 갖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있다. 네. 당신만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예. 어떻게? 예. 오히려 자기만 책임져도 딴 사람 책임 되는 일이죠.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사과 안 해도 돼. 솔직히. 맞습니다. 전두환 혼자서라도 책임지면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의 자격에서 핵심적인 요소 전두환 씨를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요소는 책임과 권한이다. 예. 특히 정치적 책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전두환 씨는 그 야만성 그다음에 지금 뭐 29만 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예. 역시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품격을 너무 인간 같은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재밌는 게 피노체트 얘기 나와서 하는 김에 피노체트가 이제 계속 자기가 이미 헌법을 바꿔가지고 맞아요. 면책권 그리고 대통령 이후에도 군 통수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스페인 사람도 살인을 했었거든요. 그 스페인 법원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맞아, 그때 피노체트의 변명이 뭐였냐면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모른다 이래가지고 영국 법원이 석방을 해서 칠레로 돌려보냈어요. 칠레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역시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렇죠. 것은 우리 재벌 총수님들이 그 법정에 갈 때와 나올 때 이것만 피노체트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드립. 네. 아니 그 치매 핑계 대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우리 전두환 씨도 광주 가서 치매 드립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누구 장모 뭐 이런 분도 치매 드립 하고 이러시는데 이게 참 저 독재자,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매뉴얼에 나오나 봐요. 치매 드립.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 드립.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진단 받은 분이 회고록도 쓰고 그렇죠. 출강 금지 소송도 줄이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사자 명예훼손 재판으로 광주로 왔다 갔다 하고 알츠하이머에 만회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부인하면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그렇죠.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자, 얘기를 살짝 돌려서요. 퇴임 후 가장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퇴임 후가 재임 당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참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예, 뭐 좀 비슷한 건 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이제 퇴임 후에도 별 저런 사회적 정치적 시비가 없이 이제 네. 퇴임 생활을 보내셨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좌절됐지만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제 마을에 그 봉화마을에 내려가셔서 그 네네네. 보여줬던 모습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통령의 역사에서도 뭔가 참 의미 있고 이렇게 좀 마음들 그런 국민들이 네네. 이런 분이 나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러지 달성이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한국 대통령 역사에서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꼭 국내 대통령만이 아니더라도 해외 대통령의 이런 퇴임 후의 삶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네.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퇴임 후에도 멋지게 우리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서 삶을 보내실 수 있는 분 이런 것도 좀 선택의 한 기준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퇴임 후의 삶에서 가장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대통령의 자격, 그다음에 포스트 대통령의 자격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퇴임 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지금 생존에 계신 대통령도 몇 분 안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도 어쨌든 집에 계신 분도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신 분도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분은 굉장히 큰 집에 가 계시고 해가지고 퇴임 후도 좀 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텐데 자 퇴임 후 이렇게 살면 자격 있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아까 신민환 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 이제 퇴임 후에 이 재임 시에는 뭐 제일 형편없는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땅콩 농장에나 가 뭐 이랬었죠.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재선이 안 됐죠. 예, 재선도 실패했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카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모토를 내걸고서는 재단을 만들고 수십 년 동안 그 활동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으로서 그 NGO를 만든 거죠. NGO 활동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퇴임 후의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노벨상 너무 높은데. 그래서 노벨상은 못 받아도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삶. 그 모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평화의 유지. 평화. 예, 평화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과의 투쟁. 예. 평화. 질병과의 투쟁. 예. 마지막에 이제 희망의 건설, 희망의 구축이에요. 희망의 건설. 그러니까 이 질병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사랑의 집 짓기 운동 같은 거 막 하잖아요. 하비타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 북핵 위기 때 북한의 김일성 만나가지고서는 그때가 제일 한반도에서 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결했던 이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 이게 다 평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회고록이나 써서 자꾸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막 덮어서 안 했던 것처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사죄할 게 있으면 사죄하고 그거에 사죄하는 뭔가 실천을 해야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 쌀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또 설계하고 실행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자기 이상을 구현해가는 이 부분 이걸 우리가 카터 대통령에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준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평화. 그다음에 질병과의 투쟁, 희망의 건설, 거기에 이제 노벨상까지 굉장히 그냥 저는 뭐 전두환 씨를 보면 말하자면 사람인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뭐 이 정도만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자, 오늘은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을 위한 정치라고 한 대통령 시리즈의 정치편이었고요. 그중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자격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전두환 씨를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자격.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권한이 큰 만큼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다음에 퇴임 후 좀 새로운 퇴임 후의 아름다운 모습, 평화와 질병을 치유하고 희망을 건설해 나가는 이런 퇴임한 대통령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대통령의 자격 괜찮은데요? 다음엔 다른 사람 누구 한번 더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뭐 꼭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네네. 여러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도 또 뭐 자격과 뭐 아니면 정치적인 과제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 엮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별 하나님께서 저 세상 갈 때 10원 하나 못 들고 가는데 다 털고 사죄하고 편하게 잠드시죠.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9402님 반갑습니다. 단골손님이신데요. 첫날보다 긴장이 많이 풀린 듯한 느낌입니다. 부드럽습니다. 0897 단골손님께서는 신장식 변호사님은 진행이 엄청 매끄럽네요. 라디오 진행 처음 아니죠? 응원합니다. 처음입니다. 대타 진행만 했었고요. 자,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요. 사라 맥클라렌의 Ordinary Miracle이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미라클 작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눈앞의 이익보다 인류애를 선택했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것이 저는 미라클 그리고 오디너리 미라클로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사라 맥클라렌의 오디너리 미라클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